안녕하세요, 박진호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원간섭기를 거치면서 고려를 부흥시키고자 노력했던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세력들은 바로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들인데요. 이 두 가지 세력들이 어떻게 성장했고 이들은 기존 집권측이었던 권문세족과 어떤 다른 특징이 있는지 오늘 중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70년 몽골과의 강화 이후에 고려는 몽골의 간섭, 원의 간섭을 받는 시기가 되는데요. 거의 100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고려의 공민왕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 반원 정책을 추진하고 다시 한번 왕권 강화를 추진하고 기존의 집권 세력이었던 권문세족들을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공민왕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세력들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그 세력 이름이 바로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세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신진사대부가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신진사대부의 성장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고려 초반부로 한번 좀 돌아가 봐야 합니다. 고려 초반부에 고려를 통일하는 수삼국을 통일했던 중심 세력은 바로 이 호족들이었습니다. 이 호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이 누구였죠? 바로 광종이었습니다.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를 통해서 호족들을 무마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광종의 정책을 통해서 과거제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했던 세력이 바로 문벌 귀족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남은 세력들을 문벌 귀족이라고 하고요. 호족들의 일부가 문벌귀족이 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과거나 음서를 통해서 문벌귀족이 새롭게 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벌귀족이 되지 못한 세력들은 호족들의 일부는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지방에서 지방을 굉장히 잘 아는 관리가 되게 되는데요. 그 관리를 우리는 향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벌귀족 세력들이 12세기, 13세기 초반까지 집권하게 되고 그 이후에 문벌귀족은 무신집권기를 거치면서 몰락하게 됩니다. 또한 이 무신집권 시기에 마찬가지로 향리들은 계속 지방을 통제해 나갔으나 무신들의 그러한 요청, 무신들이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는 부적합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세력들을 뽑기 시작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향리에서 무신들의 부하로서 새롭게 등용되는 신진사대부의 시작이 바로 지방의 향리들의 진출이었습니다. 이 향리들은 과거 제도를 통해서 문신의 밑으로 들어가 새로운 문신으로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고려는 원간섭기를 거치며 권문세족들이 집권을 하게 되죠. 그 권문세족들이 굉장히 불법적으로 토지를 늘리고 불법적인 통치 방식 자신의 권력 남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권문세족들을 비판하기 위해 지방에 묵혀 있었던 향리들이 또다시 과거를 통해서 진출하니 그 세력들이 바로 신진사대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는 이전의 무신집권기에 등용되었던 문신들과 마찬가지로 과거를 통해서 정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당연히 신사대부는 당연히 권문세력들의 불법적인 토지 강탈이나 권력 남용들을 비판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판하는 적대적인 권문제족의 적대적인 세력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고려를 이끄는 세력들은 권문세족이었기 때문에 권문세족이 다수를 차지하고요. 신진사대부가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진사대부와 권문세족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진사대부와 권문세족들의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표를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를 5가지 특징을 통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롭게 나아가는 선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비들이기 때문에 이전의 고려의 중심적인 사상이 아니라 새로운 신진 사상을 가지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의 사상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문세족들 같은 경우에 이전의 고려의 대중적인 종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려의 대중적인 종교 바로 불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선비, 신진사대부, 유교, 성리학 이런 얘기 들으면 약간 느낌이 어떠십니까? 약간 꼰대 같기도 하고 좀 답답하고 너무 원칙주의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당시에 신진사대부들이 가지고 온 성리학은 굉장히 불교나 이전 사상들에 비해 굉장히 뚜렷하고 목적성이 뚜렷했던 학문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굉장히 신흥 사상으로 굉장히 인기가 높았던 사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권문세족들은 자신들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마음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이 아닌 권문세족들은 굉장히 보수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신진사대부들 같은 경우에 이 권문세족들을 비판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고려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사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계층들이 바로 신진사대부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같은 경우에 신진사대부들이 권문세족을 가장 적나라하게 비판했던 것은 바로 권문세족들의 불법적인 토지 경영이었습니다. 권문세족들은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굉장히 넓은 땅들을 경영하죠. 어떻게? 농장을 통해서 경영하고요. 이러한 불법적인 토지나 노비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을 비판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와 반대겠죠. 그래서 지방 출신입니다. 지방의 중소 지주 출신들이 대부분의 신진사대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비판하겠죠. 자, 그 다음에 대외정책 같은 경우에는 권문세족들이 누구의 힘을 얻는다 그랬죠? 그렇죠. 바로 몽골, 원나라의 도움을 받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친원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신진사대부들은 당연히 반원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당시에 몽골의 핍박을 받아 억눌려 있었던 한족 세력들이 일으킨 명나라라고 하는 세력과는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세력들이 바로 신진사대부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정치판에 등용되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권문세족들은 일부 과거 제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낙하산, 팩을 통해서 등장하는 음서 제도를 통해서 등용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반면에 신진사대부들은 실력을 통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이들이 정계에 진출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들을 표로서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권문세족들의 대표적인 인물 2명이 있다면 기왕후의 오빠였던 기철, 그리고 고려 말에 굉장히 세력가였던 이이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사람은 정씨 2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유명한 정도전과 정몽주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들의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하나의 계층은 바로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하는데요. 신진사대부와 마찬가지로 새롭게 흥했다, 새롭게 등장했다라고 해서 신흥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고요. 무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들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왜 신흥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냐면요. 바로 이전의 권문세족 이전의 집권자였던 무신정권과 비교하기 위해 무신정권에 비해 새롭게 등장한 세력이기 때문에 신흥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전에 아까 봐왔던 신진사대부들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있던 문벌귀족과 대비되는 세력, 문벌귀족에 비해 새롭게 등장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앞에 새로운 시자를 붙인다라고 하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성장하게 됐을까부터 알아봐야겠죠. 이들이 성장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지도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도에 지금 점들이 많이 찍혀 있는데요. 이 점들은 바로 당시에 이민족들이 쳐들어온 지역에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과연 이 지역에 어떤 세력들이 쳐들어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 이 당시에는 2가지 이민족들이 쳐들어왔어요. 바로 첫 번째로는 홍, 건, 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구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외구는 일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죠. 그리고 근데 홍건적은 뭐예요?
빨간 수건을 두른 도적대들인가요? 그러면 고려 내부에서 일어난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당시에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한족의 농민들이 너무나 차별과 극심한 세금에 못 이겨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몽골에 대항해서요. 그래서 이 홍건적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굉장히 영토를 드넓히면서 몽골 정부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고려 정부까지, 고려 영토까지 침입하게 됩니다. 또한 왜구들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일본에서는 남북조로 싸워서 갈려서 서로 싸우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가 되지 않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었던 일본 왜구들이 고려의 땅 한반도까지 넘어와서 약탈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왜구들은 일본 그 본토에 있는 걸 털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이 왜구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있었던 곳이 바로 쓰시마 섬입니다. 지금의 대마도입니다. 대마도에서 일본 본토보다 우리나라의 경상도가 더 가까워서 우리나라 지역으로 많이 넘어와서 약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홍건적과 왜구들이 어느 시기에 많이 침입을 했냐면요. 바로 1350년 이후에 굉장히 침입이 빈번해집니다. 이 시기는 바로 그 유명한 홍민화 집권 시기 이후가 되겠습니다. 자, 횟수로 따진다면요. 40년간 500여 차례 침입을 합니다. 거의 1년에 13번 정도 침입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쳐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그 횟수는 그 정도로 어마어마했고요. 또한 그 쳐들어온 사람 수까지 따진다면 최소 500명에서 10,000명 이상 쳐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타격이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민왕 같은 경우에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으로 개경 수도가 불타기 때문에 안동까지 피난 갔을 정도로 굉장히 고려는 큰 위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사람들이 3명 정도 있는데요. 그 3명 사람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고 하는 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최영은 사실 신흥 무인 세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신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젊고 개혁적이고 진취적이고 하는 사람들한테 신흥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최영은 당시에 나이가 61살입니다. 이 당시에 환갑잔치 하잖아요. 환갑을 못 이루고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치지는 않지만 이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막아냈던 대표적인 장군이 되겠습니다. 이 최영 장군이 굉장히 활동했던 곳은 홍산대첩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요. 이 홍산대첩의 61살의 노장 최영이 왕에게 직접 건의해서 내가 가서 이기겠다! 라고 해서 직접 전쟁터에 가장 앞서서 진격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최영이 당시에 전투 도중에 화살을 입술에 맞게 되는데요. 그 입술에 그 꽂힌 화살을 뽑아서 그걸 바로 적장에게 바로 쏘아서 맞췄다는 유명한 전설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성계. 스포를 하자면 모두 다 알고 있죠. 조선을 세우는 그런 건국자 이성계죠.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신흥 무인 세력에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성계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 공민왕의 반원 정책의 일환으로 쌍성총관부를 수복했죠. 그때 활약했던 이자춘의 아들 이성계입니다. 이 쌍성총관부 탈환을 통해 공을 세웠던 이성계 가족들이 정계에 진출하는데 이성계가 이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는데 거의 최영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공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전투는 바로 황산대첩 이라고 하는 전투가 있는데요. 이 전투에서 왜구에 16살인가 15살인가 하는 아지발도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그 15살, 16살 된 소년 장수, 아기 장수를 필두로 왜군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당시에 아무리 이 적장을 맞추려고 화살을 쏘아도 적장이 지금 철갑옷을 둘었기 때문에 화살을 쏘아도 팅팅 튕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적장을 죽여야 우리가 사기가 올라가서 이기지 않을까 해서 이 적장이 쓰고 있는 투구에 턱끈을 맞춥니다. 화살. 턱끈이 탁 풀리겠죠? 그 틈을 타서 옆에 있는 부하가 화살을 쏴서 아지발도를 죽여버립니다. 적장이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강했던 장군인데 이 적장이 쓰러지니까 결국에 고려의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 대표적인 전투 황산대첩 그리고 또
최무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화통도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요. 이때 최초로 대포를 통해서 이겼던 유명한 사람이 있겠죠. 대표적인 전투로는 진포대첩 이런 전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투들을 통해서 신흥무인 세력들이 이 당시에 굉장히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이 외부의 극심한 출몰을 막기 위해서 박위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1389년에 스시마를 정벌하게 되면서 더 이상의 외부의 침입이 소그라드는 결국의 그런 결과를 맞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무인 세력들이 이전의 무신 세력과는 다르게 큰 공을 전투에서 세우게 되면서 정계에 진출하고 그 입지도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권문세족들을 이기기 위해서 신진사대부들은 이들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과 힘을 합쳐서 권문세족들을 몰아내고 고려를 개혁해내야겠죠. 그래서 신진사대부들, 정도전, 정몽주 이런 사람들이 이성계, 최무선, 박위 이런 사람들과 결탁해 권문세족과 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 말기는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들의 연합 속에 권문세족과 대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진사대부 신흥무인 세력들의 성장 과정을 알아봤고요. 권문세족과 비교를 통해서 고려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결국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두고 큰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갈등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